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 북구 노곡동에서 발생한 함지산 산불이 23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축구장 364개에 해당하는 면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2천여 명의 주민들은 대피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다가 어제 오후 주불이 진화되면서 차례대로 귀가했습니다. 보도에 우성문 기자입니다. 이틀 동안 이어졌던 북구 노곡동 함지산 산불이 진화됐습니다. 산림당국은 29일 오후 1시부로 함지산 산불의 주불 진화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28일 오후 2시 1분께 산불이 발생한 이후 23시간 만입니다. 이번 산불 영향구역은 260헥타르, 축구장 364개에 해당하는 면적인데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비닐하우스 4동이 피해를 입었고 삼국시대 문화유적인 팔거산성으로 불길이 지나가 산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8달 초, 매천초 등 7개 대피소에 대피했던 주민들은 이날 오후 차례로 귀가했고 휴교령이 내려졌던 3개 학교는 30일부터 정상 등교합니다. 대구시는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정확한 피해를 집계하고 피해 복구와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마철을 대비해 응급 산림 복구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앞서 산림당국은 28일 오후 함지산 구분응선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하자 산불 대응 1, 2, 3단계를 차례로 발령하고 진화 헬기와 차량, 인력을 대거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소방청도 민가 방향으로 확산하는 산불에 대응해 발화 2시간여 만인 오후 4시 5분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했지만 강한 바람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노곡동과 조야동, 서변동, 동변동, 구암동까지 한때 2,000명이 넘는 주민이 인근 초등학교 등으로 대피했고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나들목 양방향 진출입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난 산불의 주불 진화가 완료된 가운데 이제 남은 건 산불이 왜 났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입니다. 산림당국은 우선 자연 발화의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는데요. 최초 발화 지점이 주요 등산로가 아닌 샛길이어서 발화 원인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함지산 산불의 주불 진화가 완료되면서 산림당국은 이제 혹시나 남아있을지 모를 잔불 정리 작업에 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발화 원인에 대한 규명입니다. 불이 시작된 곳은 함지산 삼부 능선입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을 통제하고 있던 구역으로 주요 등산로가 아닌 주민들이 농로로 이용하는 곳입니다. 입산 통제구역입니다. 통제구역인데 이거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농로입니다. 아주 좁은 농로인데 농로를 타고 들어가면 산하고 연결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공무원들을 배치해서 감시할 수는 없고요. 입산 통제구역은 맞습니다. 이 때문에 입산객이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CCTV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자연 발화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진화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은 실화의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용의자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북구청은 산불을 낸 사람을 찾기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조사는 지금부터 이제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추후 조사 결과가 나오면 따로 상황 변화가 생기면. 대구시는 추가적인 산불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입산 금지 등 긴급 행정명령을 당분간 유지할 방침입니다. 입산 금지 조치를 어길 경우를 대비한 단속 강화 등 대처도 강력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30주기를 맞이했습니다. 유족들은 오늘도 위령탑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그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1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대구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30주기를 맞이했습니다. 유족들은 올해도 변함없이 위령탑을 찾아 참사로 희생된 가족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긴 세월을 말해주듯 이제는 추도식에 참석한 유족들도 30명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지팡이를 손에 쥔 할아버지, 백발의 할머니로 모습이 바뀌었지만 가족을 잃은 슬픔은 30년 전 그때 그대로입니다.
고령의 유족들은 외국 간 아들의 방을 청소하는 심정으로 위령탑 주변에 쓰레기도 줍고 풀도 뽑았다면서 그동안의 서러움을 털어내기도 했습니다. 30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이제는 우리가 가야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는 날까지라도 집 청소를 깨끗이 해주고 가고 싶은 마음은 대구 상인동 가스폭발 사고는 1995년 4월 28일 대구 지하철 1호선 상인역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영남중학교에는 당시 참사로 희생된 교사와 학생 44명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학교 측은 해마다 이때쯤이면 참사로 희생된 선배들을 기리는 추모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 추모 공간도 함께 옮겨갈 수 있을지는 아직 안갯 속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뭔가 명확하지를 않아서 하지만 뭐 아시겠지만 저희는 저게 되게 의미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사건 자체가 저희 학교는 되게 조금 아픈 역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당연히 유족들하고 의논을 했고 앞으로도 이제 조금 이제 더 이제 완전히 결정이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더 자세히 이제 의논이 되겠죠.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유족들은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올해부터 매년 4월 28일이 산업재해 노동자의 날로 지정됐습니다. 지역 노동단체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는데요. 한편 최근 3년간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2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대구 중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60대 하청 노동자가 28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숨진 A씨는 승강기 설치를 위한 안전망 작업 중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대구에서만 벌써 산업재해로 5명이 숨졌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산업재해를 막자며 올해부터 4월 28일은 국가기념일인 산업재해 노동자의 날로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실태는 어떤지 알아봤더니 최근 3년간 대구 경북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210명에 달했습니다. 일터로 나간 노동자 중에서 닷새마다 1명씩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전국으로 확대해 봤더니 1,800명이 넘었습니다. 지역의 노동단체들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며 위험 작업 중지권 등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본의 이윤에 의해서 죽어나가는 노동자들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시설에서 안전하게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와 노동부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가 다치고 사망하는 현장에서 사업주의 책임을 묻겠다며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3년을 맞고 있지만 실질적인 처벌은 약하기만 하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중대재해로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법원이 쓰되 처벌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형식적으로 중대재해를 들먹이면서 처벌하는 신용만 하지 실질적으로 법을 엄격하게 적용시켜서 처벌할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동단체들은 일터에서의 노동자 참여 보장과 폭염시 예방 대책, 그리고 노동자가 제대로 치료받고 보상받을 권리를 전면 적용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4월 28일은 3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상인동 가스 폭발 참사가 있었던 날입니다. 올해 30주기를 맞았는데요. 대구 지하철, 세월호, 이태원 무안공항 참사 등 우리 사회에는 잊을만 하면 각종 재난과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위기 상황별 대처 요령을 익혀두는 게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지하철 안전체험을 제가 직접 경험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곳 대구 시민안전 테마파크는 2003년 2월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사고 당시 34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는데요. 피할 수 있는 사고였지만 신속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대응 때문에 대참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이곳에서 직접 체험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객차와 똑같은 이곳 지하철 안전체험 공간에서 연기와 정전 등 위기 상황 연출을 통해 실감나게 지하철을 탈출해 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 불이 나면 이 객차 안이 연기로 가득 찰 텐데요. 이 유독가스를 흡입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손수건이나 옷소매를 물로 적신 후 입과 코를 막아줘야 합니다. 역사 복도에서 방독면과 물, 손수건이 있는 구호용품 보관함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위급할 때 여기에서 필요한 물건을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제일 아래 칸 보면 이거 뭐예요? 물병 들어있죠? 여기 옆에 보면은 비상용 손수건 함이 있습니다. 안쪽에 보면 우리 손수건 들어있죠? 이 손수건은 우리 그냥 손수건이에요. 이렇게 그냥 열려고 하면 안 열립니다. 먼저 좌석 밑에 있는 이 출입문 비상코크, 이 문을 열어서 레버를 먼저 열어주고 그 이후에 이렇게 문을 열어야 합니다. 문을 열었다면 본격적으로 지상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엘리베이터는 유독가스가 가득 차 있거나 정전으로 갇힐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계단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이렇게. 연기는 위로 올라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몸을 숙이고 빠르게 안전히 이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일 안전한 거는 불 났다고 가정하고 먼저 대피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군중심리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대피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보가 울렸으면 화재가 났다고 생각하고 대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에서는 진짜 실제 상황 같아서 진짜 긴장감이 들어오고 그 연기를 마시니까 진짜 숨쉬기 약간 어려웠어요. 일단 사람들한테 말하고 같이 협동을 해서 지하철 문을 열고 탈출하는 게 제일 핵심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위험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신속하게 협동하며 탈출하는 겁니다. 대구 시민안전 테마파크에서 BTV 뉴스 변차연입니다.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특수교사 사망 사건. 사건 발생 6개월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진상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시교육청은 조사 범위가 예상보다 넓어졌다고 해명했지만 교사 노조는 결과 발표 지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발생한 인천 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 사건. 고인이 과밀학급을 맡아 힘들어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수교육 현장에 열악한 교육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사건 직후 인천시 교육청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의 방향성과 범위를 설정하고 실질적인 조사는 진상조사단이 맡는 이원체제로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6개월이 지나도록 사건의 원인 등 구체적인 결과는 발표되지 않은 상황. 2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천시 교육청은 조사 범위가 예상보다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며 면담 대상자가 계획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며 지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여기서 밝히기는 좀 어려웠고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한 2배 이상 면담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진상조사의 그 조사 시기가 자연스럽게 연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진상조사단의 조사는 90% 이상 진행된 상태입니다. 향후 진상조사단이 최종 결과 보고서를 진상조사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가 보고서를 심의해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진상조사단의 재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는 순직 인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유족 측과 사전 합의된 바와 같이 진상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순직 인정을 위한 신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 앞에선 교원단체 등이 피켓 시위를 진행하며 조사 지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족은 지금 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용도 전혀 모르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로 위로하겠습니까? 위로가 됩니까?
이에 대해 인천시 교육청은 투명하고 공정한 진상조사와 후속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수교육 문제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는 만큼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농촌 고령화의 기후 위기까지 인력 대체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팜 개발이 한창인데요. 그 중심에는 로봇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스마트팜 로봇이 사람의 일을 도와주는 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사람 없이도 로봇만으로 농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엄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확이 한창인 한 토마토 하우스. 토마토를 따고 보관 장소까지 밀어 운반하는 것까지 모두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집니다. 가득 찬 상자의 무게는 대략 45에서 50kg. 이렇게 무게가 많이 나가는 작물 농사는 지금처럼 고령화된 농촌에서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일단 여기 시골이라 사람 구하는 게 제일 힘들고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 인건비가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좀 농가에 많이 부담이 됩니다. 종류가 다른 세대의 로봇이 일제히 토마토와 토마토 사이 레일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우스 안에는 사람 한 명과 세대 로봇만이 있습니다. 이 로봇은 토마토의 익힘 정도를 파악하는 모니터링 로봇. 다른 이 로봇은 수확하는 농부를 스스로 따라다니며 일손을 덜어줍니다. 인체 해로운 농약 살포 작업은 이 방제 로봇이 맡습니다. 하우스 안을 알아서 움직이는 로봇들의 정보는 관제 시스템 화면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기존에 방제, 운반, 모니터링 작업을 개별로 했던 로봇들이 통합 관리 프로그램 안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작업량 또한 디지털 영농 정보로 제공되어 농업인들이 농업활동 의사결정에 더욱더 도움이 돼서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통합관리 프로그램은 농업인이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여러 대의 로봇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장점. 여기에 안전 무결성 수준 2등급 제어기를 적용해 고장이나 오작동 확률을 0.1에서 1% 미만으로 낮추어 농가 불편을 최소화했습니다. 실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농사를 지을 경우 기존 인력에 비해 작업 시간은 40% 줄고 방제 효과는 15% 이상 높일 수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유일하게 수확 작업은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진청이 개발 중인 수확 로봇까지 여기에 합류할 경우 꿈에 그리던 완전 무인화 농사가 가능해집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올해 전국체전은 부산에서 열립니다. 오는 10월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이 참가하는데요. 올해는 선수단 규모가 역대 최대입니다. 보도에 박재한 기자입니다. 오는 10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는 48개 정식 종목과 2개 시범 종목 등 모두 50개 종목으로 치러집니다. 시범 종목은 족구와 주짓수입니다. 올해 체전은 25년 만에 부산으로 돌아온 만큼 선수단 규모도 역대 최대로 꾸려집니다. 전국체전에 나설 부산 선수단 규모는 선수 1,300명과 임원 700명 등 2,000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지난해보다 400여 명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미 출전팀과 선수가 확정된 종목도 있지만 수영과 육상 등 18개 종목은 오는 8월까지 선발전을 통해 꾸려집니다. 우리 부산 선수단은 7월에서 8월에 최종적으로 선발될 예정인데 그 이유가 동계 때 체력 훈련을 하고 봄철 각종 전국 대회를 거친 후에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 7, 8월 달에 선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부산시와 체육회는 대부분의 경기를 부산 내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이클 도로 경기나 족구, 승마 등은 외부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승마는 경북 상주 승마장, 사격은 창원 사격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더해서 도로 사정이 필요한 사이클의 도로 경기, 그다음에 경기장이 큰 족구 경기장 같은 경우는
창원에서 경남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 외의 종목 외에 모든 종목은 다 부산에서 개최하는 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는 종목별 선수 선발이 끝나면 오는 9월 초 시청 대강당에서 결단식을 열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지난 28일 국회 과방위 소속 정동영 의원과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가 함께 지역 채널 법적 지원과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 케이블TV 업계는 유료 방송 산업의 공공성과 지역성 유지를 위해 지역 채널 법적 보호 및 지원, 방송통신 발전기금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유료 방송업계가 직면한 현안 문제 해결을 제안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SO와 지역 채널은 지역사회를 지키는 미디어 기반이라며 방송 공공성과 산업 경쟁력 균형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희만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장과 이중희 SO협의회장, 박성호 PP협의회장 등 케이블TV 업계 대표자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이버 도박 등 문제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가 대구시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간담회는 대구 도박 문제 예방 치유센터와 교육청 등 10개 유관기관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습니다. 간담회에서 대구 행복지능사회서비스원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대구 지역 청소년 보호 방안에 대해, 그리고 대구 스마트 쉼센터에서는 현재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사이버 도박의 실태에 대해 주제 발표했습니다. 유관기관들은 오는 6월 제4차 심포지엄을 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 예정입니다. 달서구 선돌공원과 선돌마당공원을 연결하는 선돌보도교가 준공됐습니다. 폭 3m, 길이 37m 규모의 경관 보도교는 선돌마당공원의 입석 1호와 선돌공원의 입석 3호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동 통로를 넘어 입석을 지나 선사시대로 향한다는 스토리텔링 요소를 더해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서구는 선돌보도교가 새로운 테마 관광지이자 랜드마크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